문자를 프리즘 삼아 성장의 혼란과 깨달음을 비추고 이야기를 배삼아 가보지 못한 인생의 저편으로 건너갑니다. 이번에 나눌 이야기는 결혼 전 건강검진 모든 게 정상이었다입니다. 모든 게 정상이었다. 엄마가 남편의 사주를 보고 온 뒤 건강검진 결과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다. 이 결혼 절대 안 된다. 반년 후 나는 한 사건을 겪고 나서야 엄마에게 울며 매달렸다. 엄마 덕분에 내가 살았어. 서연아, 나 머리 괜찮아? 나는 구청 앞에서 초조하게 앞머리를 매만졌다.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박민준 씨가 내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순식간에 마음이 놓였다. 우리 서연이는 어떤 모습이든 다 그의 눈이 아름다운 반달 모양으로 휘어졌다. 햇살이 그의 속눈썹 위에서 춤추듯 반짝이며 금가루를 뿌려놓은 듯했다. 나는 까치발을 들어 그의 턱에 살짝 입을 맞췄다. 3개월 전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나는 카페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다. 그가 건넨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이 내 모든 경계심을 녹여버렸다. 첫 만남부터 청혼까지 민준 씨는 동화 속 왕자님처럼 완벽했다. 유망한 스타트업의 팀장, 억대 연봉, 다정하고 세심한 성격까지 내 까다로운 친구들조차 그에게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혼인신고만 마치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프렌치 레스토랑 가서 축하하자. 한강이 보이는 자리로 예약해뒀어. 민준 씨가 내 허리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감미로웠다. 행복감에 젖어있던 그때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화면에 뜬 엄마라는 두 글자에 관자놀이가 지끈거렸다. 여보세요, 엄마? 이서연, 너 지금 당장 집으로 안 들어와? 사주팔자도 안 보고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엄마의 목소리가 너무나 날카로워서 휴대폰을 귀에서 멀리 뗄 수밖에 없었다. 나는 민준 씨를 흘끗 보며 몸을 돌려 목소리를 낮췄다. 엄마,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믿어? 우리 건강검진도 다 했고 둘 다 아주 건강하대. 건강검진은 건강검진이고 사주는 사주야. 엄마가 내 말을 잘랐다. 내가 이미 김도사님께 예약해뒀으니 박서방 생년월일시 들고 당장 집으로 와. 안 그러면 너 가족관계 증명서 뗄 생각 마. 전화는 뚝 끊겼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돌아섰다. 민준 씨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사주를 보셔야 한다고요? 장모님께서 꽤 전통적인 분이시네요.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민망함에 발가락이 다 오그라드는 기분이었다. 우리 엄마가 좀 그런 걸 믿으셔서 그냥 한번 가서 엄마 기분 맞춰드리면 안 될까? 민준 씨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이내 환하게 웃었다. 물론이지. 서연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김도사의 점집은 서울 서촌의 낡은 골목 깊숙한 곳에 있었다. 붉은 대문에는 색바랜 부적이 붙어 있었고 짙은 향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엄마는 자개장 옆구의자에 꼿꼿이 앉아 있다가 우리가 들어서자마자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준 씨를 쐈다. 생년월일시. 엄마는 붉은 종이를 내밀며 짧게 말했다. 민준 씨는 고분고분하게 자신의 출생 정보를 적어 내려갔다. 나는 그가 글씨를 쓸 때 손가락을 미세하게 떠는 것을 보았다. 긴장해서 그런가 싶어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다. 김도사는 마른 체형의 노인이었다. 그는 사주를 받아들고 돋보기를 쓴 채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며 명반을 짚어 나갔다. 방 안에는 엽전 부딪히는 소리와 엄마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순간 김도사의 손이 멈췄다. 그는 고개를 번쩍 들고 번개 같은 눈빛으로 민준 씨를 쏘아보더니 다시 고개를 숙여 몇 번이고 확인했다. 그리고 마침내 붉은 글씨가 가득한 종이를 엄마에게 조용히 내밀었다. 엄마는 종이를 한번 흘끗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 결혼 절대 안 돼. 엄마는 거의 비명을 질렀다. 손이 떨려 종이가 파르르 소리를 냈다. 명예살이 꼈어. 가까운 사람을 해치는 팔자야.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엄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눈으로 직접 봐. 엄마가 종이를 테이블 위에 내리쳤다. 그 사람, 전에 만났던 여자 셋. 한 명은 교통사고, 한 명은 추락사, 나머지 한 명은 실종됐어. 이게 다 우연일 것 같아? 종이에는 내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명리학 용어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하지만 대용, 다숑, 혈광, 쉥광, 상충, 샹충 같은 단어들이 눈을 아프게 찔렀다. 너무 터무니없잖아. 나는 화가 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 씨는 연애 2번밖에 안 해봤고 다 좋게 헤어졌다고 했어. 엄마, 이런 미신 같은 말로. 장모님, 민준 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웠다.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 불안하시면 결혼을 잠시 미루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더 지켜보실 시간을 드릴게요. 그의 태도는 너무나 이성적이어서 오히려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그의 눈을 보는 순간 나는 그에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섬뜩한 기운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착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선명했다. 미룰 필요 없어. 나는 가방을 움켜쥐고 일어섰다. 엄마, 나 이제 28이야. 내 결혼은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 민준 씨, 가요. 엄마가 내 등 뒤에 대고 소리쳤다. 이서연, 너 오늘 이 문 밖으로 나가면 다신 나볼 생각 마.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쳐나왔다. 눈물이 시야를 흐릿하게 가렸다. 민준 씨가 뒤따라와 나를 안으며 부드럽게 위로했다. 슬퍼하지 마. 서연아. 장모님은 널 너무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야. 그때 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반년 후 내가 온몸을 떨며 엄마에게 매달려 통곡하게 될 줄은. 엄마 덕분에 내가 살았어. 정말 고마워. 나는 혼인관계 증명서가 발급되었다는 서류를 엄마 앞돈 유리 테이블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엄마,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 이미 늦었어. 나는 턱을 치켜들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썼다. 우리 이미 혼인신고했어. 엄마는 소파에 앉아 김도사가 써준 그 종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오늘 엄마는 마치 중요한 자리에 참석하려는 듯 혹은 힘겨운 전쟁을 치르려는 듯 짙은 녹색의 고급스러운 투피스를 차려입고 머리까지 단정하게 빗어 올렸다. 이서연, 너 아주 날개가 돋쳤구나. 엄마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다. 내가 28년간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쳐? 박민준 씨가 내 뒤에 서서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장모님, 아니, 어머니, 제가 서연이에게 정말 잘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일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엄마는 코웃음을 쳤다. 얼음 송곳 같은 눈빛이 민준 씨를 향했다. 자네가 호칭 하나 바꾼다고 내가 안심할 것 같은가? 엄마, 내가 그의 말을 막았다. 민준 씨, 정말 노력했잖아. 지난 한 달 동안 매일 퇴근하고 엄마 집에 들러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약과도 사다 드렸잖아. 지난주에는 일부러 휴가 내고 엄마 병원 검진도 같이 가줬고 이런 건 하나도 안 보여? 엄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입가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내 말이 먹혔다는 걸 알았다. 지난 한 달간 민준 씨의 행동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그를 의심하던 내 친구들조차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건 다 거칠애일 뿐이야. 엄마가 벌떡 일어섰다. 옷자락이 테이블을 스치며 내가 마시던 컵을 쓰러뜨렸다. 쏟아진 물이 혼인신고 서류 위로 번져나갔다. 마치 눈물 자국처럼. 이서연, 넌 지금 네가 누구랑 결혼하는 건지 전혀 모르고 있어. 나는 입술을 꽉 깨물고 눈眶이 뜨거워지는 것을 참았다. 어릴 적부터 엄마는 나의 유일한 피난처였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나를 키우며 단 한 번도 나를 힘들게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엄마는 내 맞은편에 서서 내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 있었다. 엄마, 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민준 씨를 받아주실 거예요? 내 목소리는 결국 떨려 나왔다. 방 안에 갑자기 정적이 흘렀다. 엄마는 깊은 숨을 내쉬고는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겠다. 엄마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딱 3개월. 3개월 후에도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너한테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넌 내 의견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해. 나는 눈을 크게 떴다. 그건 너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준 씨가 갑자기 말했다. 나와 엄마는 동시에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그 깊이를 알 수 없었다. 어머니께서 서연 씨를 걱정하시는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저희 신혼집에 방이 3개라 충분히 지내실 수 있습니다. 나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결혼 전 우리는 분명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했었다. 엄마도 민준 씨가 그렇게 쉽게 동의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았다. 엄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훑어보았다. 진심인가? 박민준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가족끼리 서로 보살피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는 엄마 앞으로 다가가 허리를 살짝 숙였다. 어머니, 제가 행동으로 어머니의 걱정이 기우였음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 순간 그는 너무나 진실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나는 코끝이 찡해져 하마터면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이런 남자가 어떻게 엄마가 말하는 살이 낀 사람일 수 있단 말인가. 엄마가 이사 오던 날 햇살이 유난히 좋았다. 나는 발코니에 서서 민준 씨가 엄마의 여행 가방을 객실로 옮기는 것을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았다. 이 방이 남향이라 햇살이 잘 들어와요. 어머니, 보세요. 정말 좋죠? 민준 씨는 살갑게 방을 소개했다. 옷장은 제가 미리 비워뒀고요. 욕실은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 수건이랑 세면도구도 다 새 걸로 준비해뒀습니다. 엄마는 무표정하게 하고 대답하며 방 안을 훑어보았다. 시선은 침대 머리맡에 멈췄다. 저 콘센트 헐거워서 위험하겠군. 민준 씨는 즉시 대답했다. 내일 바로 사람 불러서 고치겠습니다. 내일? 엄마가 눈썹을 치켜떴다. 자네가 손재주가 좋다고 하지 않았나? 콘센트 하나 고치지 못하면서. 나는 민준 씨의 등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금세 표정을 바로잡았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오늘 밤에 바로 제가 고치겠습니다. 엄마는 그제야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짐을 풀기 시작했다. 나는 조용히 민준 씨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작은 소리로 사과했다.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괜찮아. 그가 내 손을 꽉 잡아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관자놀이 부근의 힘줄이 살짝 튀어나온 것을 분명히 보았다. 저녁에 민준 씨는 주방에서 요리를 했다.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한 솜씨로 프라이팬에 채소를 볶았다.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다. 나는 문틀에 기댄 채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다. 폭우가 쏟아지던 날, 나는 흠뻑 젖은 채 한 카페로 피신했다. 그는 창가에 앉아 100년의 고독을 읽고 있었다. 내 젖은 모습을 본 그는 말없이 카운터로 가 마른 수건과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여자들은 비 맞으면 감기 걸리기 쉬워요. 그때 그의 목소리는 첼로 선율처럼 부드러웠다. 나중에 그는 나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말했다. 그 후 한 달 동안 그는 회사 앞 내가 자주 가는 서점, 심지어 우리 집 근처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모든 음식을 기억했고 내가 즐겨 읽는 책들을 알고 있었으며 내 생일에는 어릴 적 사진 속에서 잃어버렸던 테디베어를 선물했다. 식사하세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그는 접시를 들고 돌아서며 내게 익숙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식탁에서 엄마는 까다롭게 음식을 뒤적였다. 미나리는 너무 질기게 볶았고 소고기는 너무 두껍게 썰었어. 밥은 물이 너무 많고. 나는 민망해서 민준 씨를 쳐다보았다. 그는 오히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말씀이 맞네요. 다음엔 더 신경 쓰겠습니다. 민준 씨는 경상도 사람이라 우리랑 입맛이 다른 게 당연하죠. 내가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밥 한 끼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내 딸을 챙기겠다는 건가? 엄마는 물러서지 않았다.
민준 씨의 젓가락질이 순간 멈칫했다. 하지만 그는 금세 다시 반찬을 집었다. 어머니, 이 생선조림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일부러 서울식으로 배워서 한 겁니다. 한 끼 식사에 나는 위경련이 일어날 지경이었다. 식사 후 엄마는 일찌감치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설거지를 자처했고 민준 씨는 엄마 방의 콘센트를 고치겠다며 공구함을 들고 객실로 갔다. 내가 막 손을 닦고 있을 때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준 씨가 낮게 욕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용히 객실 문 밖으로 다가갔다. 그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노인네, 결국 들어와서 살고 있어. 짜증나 죽겠네. 딱 3개월만 참자. 자기가 뭔데?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이건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분노에 찬 박민준의 목소리였다. 서연아. 등 뒤에서 갑자기 들려온 엄마의 목소리에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엄마는 내 창백한 얼굴과 살짝 열린 방문을 번갈아 보더니 모든 것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민준 씨는 그냥 콘센트 고치는 중이야. 콘센트? 엄마는 코웃음을 치며 문을 활짝 열었다. 방 안에서 민준 씨는 즉시 전화를 끊고 얼굴에 다시 온화한 미소를 띄었다. 어머니, 콘센트 다 고쳤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 눈빛에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분노도 더위 양양함도 아니었다. 그것은 깊고 거의 연민에 가까운 걱정의 눈빛이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유난히 다정했다. 그는 나를 끌어안고 최근 회사 스트레스가 심해서 고객에게 푸념하는 전화였다고 속삭였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익숙한 우디 계열의 향수 냄새를 맡았지만 처음으로 낯선 감정을 느꼈다. 내 엄마는 널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내가 틀렸다는 걸 반드시 증명해 보일게. 어둠 속에서 나는 눈을 뜬 채 그의 숨소리가 고르게 변하는 것을 들었다. 엄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명예살이 꼈다. 가까운 사람을 해치는 팔자.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어 이 터무니없는 생각을 떨쳐냈다. 박민주는 완벽한 남편이다. 우리는 엄마에게 그걸 증명할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그런데 왜 한때 나를 안심시켰던 그의 품이 오늘 밤은 이토록 불안하게 느껴지는 걸까? 새벽 2시 17분. 어둠 속에서 휴대폰의 푸른빛이 유난히 눈부셨다. 나는 실눈을 뜨고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휴대폰을 들고 침실을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가 목소리를 낮춰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이 시간에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번 주 들어 벌써 3번째였다. 나는 천장을 응시하며 잠을 완전히 깼다. 민준 씨는 요즘 계속 이랬다. 한밤중에 몰래 전화를 받고 욕실이나 발코니에 숨어 작은 소리로 대화했다. 돌아와서는 긴급한 업무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처음에는 그의 말을 완전히 믿었다. 그가 막 팀장으로 승진했으니 업무 스트레스가 큰 것은 당연했다. 두 번째에는 잠결에 그가 그만 좀 해. 내일 얘기하자.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 말투에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경박함이 묻어 있었다. 아침에 내가 묻자 그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내가 꿈을 꾼 것이라고 웃어넘겼다. 오늘 밤 나는 완전히 정신이 말짱했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맨발로 문가로 다가가 차가운 문에 귀를 댔다. 안 돼. 지금 장모님이 와 계신단 말이야. 2주만 더 기다려줘. 자기야, 이러지 마. 갑자기 위가 뒤틀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에게 명치를 세게 맞은 것 같았다. 자기야. 박민주는 나를 오직 서연아라고만 불렀다. 그게 자신만의 애칭이라고 했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나는 서둘러 침대로 돌아와 문을 등지고 잠든 척했다. 민준 씨가 조용히 침대로 올라와 뒤에서 나를 끌어안았다. 그의 팔은 여느 때처럼 따뜻하고 힘이 있었지만 나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서연아? 그가 작게 불렀다. 나는 고른 숨소리를 유지하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니 금세 다시 잠이 들었다.
나는 동이 틀 때까지 눈을 뜨고 있었다. 어젯밤에도 야근했어? 아침 식탁에서 나는 일부러 물었다.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다. 민준 씨는 토스트에 땅콩버터를 바르다 말고 손을 멈칫했다. 그러고는 자연스럽게 행동을 계속했다. 응, 해외 지사의 프로젝트 문제가 좀 생겨서 시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밤에 통화해야 했어.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며 웃었다. 눈가에 보기 좋은 주름이 잡혔다. 겠어? 나는 그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한때 내 영혼까지 꿰뚫어 본다고 믿었던 그 눈. 지금도 여전히 맑았고 미안함과 다정함이 담겨 있었다. 죄책감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아니, 나 깊이 잠들었어. 나는 고개를 숙여 죽을 마셨다. 뜨거운 김에 눈이 시큰거렸다. 그냥 당신이 너무 피곤할까봐 걱정돼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피곤해도 괜찮아. 그가 내 입가에 묻은 죽을 닦아주었다. 한때는 나를 설레게 했던 이 다정한 행동이 지금은 피하고 싶을 뿐이었다. 엄마는 옆에서 냉랭한 눈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박서방, 회사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민준 씨는 엄마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저는 코어테크라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스마트홈 제품 시장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 엄마는 느릿느릿 죽을 저으며 말했다. 그럼 젊고 예쁜 여자 영업사원들도 많이 알겠군. 식탁 위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민준 씨의 미소가 얼굴에 굳었다. 내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그릇 안으로 떨어졌다. 엄마, 내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 왜?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이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박서방처럼 능력 있는 사람 주위에는 당연히 사람이 많이 따르겠지. 민준 씨는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어머니, 농담이 지나치시네요. 저희 팀은 대부분 남자 직원들입니다.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오직 서연이 한 사람뿐입니다. 그의 손바닥은 따뜻하고 건조했다. 손가락으로 내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한 달 전이라면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뛰었을 이 행동. 지금 나는 이 손이 또 누구를 만졌을지 궁금할 뿐이었다. 그렇다면야 다행이고 엄마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식탁을 떠났다. 그날 저녁 민준 씨는 드물게도 자기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다. 나는 소파에 앉아 무심코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지만 귀는 온통 주방 쪽으로 쏠려 있었다. 물소리에 섞여 그가 작게 말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마 또 통화 중인 것 같았다. 나는 홀린 듯 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우리는 서로의 잠금 해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일부러 상대방의 휴대폰을 확인한 적은 없었다. 내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머뭇거렸다. 심장이 천둥처럼 울렸다. 도덕심과 호기심이 격렬하게 싸웠다. 결국 후자가 이겼다. 나는 빠르게 그의 생일을 입력했다. 휴대폰이 열렸다.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기록.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다. 내가 마간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순간 나에게 보내기라는 채팅창이 눈에 띄었다. 그것을 열자 내 피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다. 어젯밤 꿈에 네가 나왔어. 이 요물. 다음번에 만날 땐 속옷 입지 말고 와. 알지? 우리 남편 오늘도 야근한대. 자기 와이프가 얼마나 밝히는지도 모르고 불쌍해라. 위로 스크롤하자 더욱 노골적인 내용들이 나타났다. 온갖 음란한 이모티콘과 함께였다. 마지막 메시지는 오늘 오후에 보낸 것이었다. 늘 가던 거기서 토요일 오후 3시. 이번엔 네가 무릎 꿇고 빌게 만들 거야. 내 손가락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속이 울렁거렸다. 이건 업무용 대화가 아니었다. 이건 명백한 서연아. 등 뒤에서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돌아보니 그가 주방문 앞에 서 있었다. 내 손에 들린 휴대폰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얼음송곳처럼 내 고막을 찔렀다. 이게 누구야?
나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렸다. 이 요물이 누구냐고. 민준 씨의 표정은 경악에서 순식간에 고통으로 바뀌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손을 잡았다.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설명할게. 뭘 설명해?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다른 여자를 자기라고 부른 걸 설명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바람 피울 시간과 장소를 정한 걸 설명하겠다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민준 씨의 눈이 갑자기 붉어졌다. 목소리가 메었다. 이건 내 전 여자친구야. 헤어진 후에도 계속 나한테 집착해서 내가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더니 나에게 보내기로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난 한 번도 답장한 적 없어. 나는 채팅 기록을 내려다보았다. 확실히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만 있었고 민준 씨의 답장은 없었다. 하지만 이 해명은 너무나 궁색했다. 그럼 왜 삭제 안 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내 눈에서 결국 눈물이 떨어졌다. 그리고 네가 한밤중에 받던 전화도 다 이 여자한테 온 거였어? 민준 씨가 갑자기 내 다리를 끌어안고 내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눈물이 내 잠옷을 적시는 것이 느껴졌다. 네가 오해할까봐, 지금처럼 그럴까봐 무서웠어.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 흘리는 그의 모습에 내 마음이 흔들렸다. 그 여자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해. 약간의 망상증도 있고 너한테 말했다가 혹시라도 너를 해칠까봐 걱정했어. 내가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어. 그의 표정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진실해 보여서 나는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우리가 만난 1년 남짓 그는 단 한 번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 정말 내가 오해한 걸까? 그럼 한밤중에 전화는 왜? 그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한 거야. 그 여자를 자극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고. 민준 씨는 눈물을 닦았다. 이것까지 너한테 숨긴 건 내가 너무 자존심이 세서 그랬어. 팀장이라는 놈이 전 여자친구한테 스토킹 당하고 있다고. 얼마나 창피한 일이니. 그의 모든 말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었다. 나는 내가 과민 반응을 한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정말 전 여자친구의 일방적인 스토킹일지도 모른다. 채팅 기록에 그의 답장이 없는 것도 사실이니까. 난 안 믿는다. 엄마의 목소리가 갑자기 계단 쪽에서 들려왔다. 엄마는 물 한 잔을 들고 그곳에 서 있었다.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서방, 자네 말이 사실이라면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지? 민준 씨는 천천히 일어섰다. 얼굴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어머니, 상황을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여자 집안에 힘이 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일이 더 복잡해질 뿐입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리고 그 여자 아버지가 예전에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이유 역시 완벽하게 흠잡을 데가 없었다. 엄마가 미간을 찌푸리는 것을 보았다. 분명 엄마도 그의 말에 반박할 거리를 찾지 못한 것 같았다. 서연아, 민준 씨가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진실된 눈빛에 내 마음이 아팠다. 맹세할게. 내 마음속엔 너 하나뿐이야. 그래도 못 믿겠다면 지금 내 앞에서 이 계정 로그아웃하고 다시는 들어가지 않을게. 그는 휴대폰을 들어 내 앞에서 그 채팅창을 삭제하고 로그아웃했다. 심지어 비밀번호까지 바꿨다. 이제 만족해? 그는 불쌍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성적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다고 느꼈지만 감정적으로는 이 남자를, 내가 평생을 맡기려 했던 이 남자를 다시 믿고 싶었다. 시간이 좀 필요해. 결국 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나를 가볍게 안아주었다. 이해해. 내가 행동으로 내 결백을 증명할게. 그는 내 이마에 입을 맞추고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뒷모습이 무척이나 쓸쓸해 보였다. 엄마가 다가와 내 옆에 앉으며 티슈 한 장을 건넸다.
넌 저 사람을 믿니? 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고는 다시 끄덕였다. 모르겠어. 하지만 그의 해명이 전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 바보 같은 딸, 엄마가 한숨을 쉬었다. 이제 막 시작일 뿐이야. 무슨 뜻이야? 엄마는 직접적인 대답 대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질문을 했다. 너 요즘 잠은 잘 자니? 나는 잠시 멈칫했다. 괜찮은 것 같아. 가끔 민준 씨 전화 소리에 깨긴 하지만 혹시 유난히 피곤하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띵한 적은 없었고? 엄마가 최궁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몇 번인가 술 마신 다음 날처럼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웠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술을 마시지는 않았는데 몇 번 있었던 것 같아. 왜? 엄마의 눈빛이 비정상적으로 심각해졌다. 내일 내가 가서 CCTV 몇 개 사와야겠다. 거실이랑 안방에 달아놓게. 그리고 앞으로 박서방이 따라주는 물은 절대 마시지 마. 엄마, 나는 충격받은 얼굴로 엄마를 쳐다보았다. 설마 민준 씨가 나한테 약을 탔다고 의심하는 거야? 그건 너무, 뭐가 너무해? 엄마가 코웃음을 쳤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는 것보다 남편이 약을 탔다고 의심하는 게 더 터무니없는 일이니?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엄마는 내 손을 토닥였다. 일단 자, 내일 얘기하자. 그날 밤 나는 박민준의 옆에 누워 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우리의 결혼에 대해 실질적인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의 해명은 너무나 완벽했고 그의 연기는 너무나 실감났다.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걸까? 창밖에는 날카로운 갈고리 같은 초승달이 차갑게 걸려 있었다. 그 달이 내 마음속 가장 깊은 불안을 끄집어내는 것 같았다. 이서연 씨, 최근에 특별히 피곤하거나 생리 주기가 불규칙했던 적 있으신가요? 여의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펜 끝으로 건강검진 결과지를 가볍게 두드렸다. 블라인드 틈새로 들어온 햇살이 그녀의 하얀 가운 위에 금빛 줄무늬를 그렸다. 나는 진료실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손바닥에 밴 축축한 땀을 느꼈다. 회사 연례 건강검진, 나는 그저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는데 따로 불려와 상담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 네, 좀 피곤하긴 했어요. 근데 업무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는데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시선은 의사의 펜 끝이 가리키는 항목에 고정되었다. AMH 수치 0.2, 정상 범위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였다. 이 수치는 난소의 예비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의사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전문적이었다. 쉽게 말해 자연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료실 안의 공기가 갑자기 희박해졌다. 나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28살, 결혼한 지 3개월. 그런데 평생 자신의 아이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 물론 이 지표 하나만으로 최종 판정을 내리는 건 아닙니다. 의사는 내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티슈 한 장을 건넸다. 전문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결과지를 가방에 쑤셔넣고 멍하니 병원을 나섰다. 6월의 햇살이 머리 위로 뜨겁게 내리쬐었지만 나는 온몸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박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오늘 야근해서 저녁 못 먹고 들어가. 짧은 몇 글자. 이모티콘 하나 없었다. 이번 주 들어 벌써 3번째 야근이었다. 엄마가 의심을 제기한 후부터 나는 민준 씨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 그는 확실히 변했다. 야근이 잦아졌고 집에 와서도 말이 줄었다. 가끔 한밤중에 깨면 그가 나를 등지고 침대 반대편 끝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곤 했다.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고립해여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그의 번호를 눌렀다. 한참 만에야 그가 전화를 받았다. 배경은 아주 조용했다. 사무실 같지는 않았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민준 씨, 나 오늘 건강검진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목이 메었다. 아기를 갖기 어려울지도 모른대.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아, 그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럼 어떡한데? 심장이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내가 기대했던 것은 위로나 괜찮아.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라는 말. 심지어 의사가 잘못한 걸 거야. 라는 거짓말이라도 좋았다. 이렇게 차가운 반응이 아니라 전문 병원에서 다시 검사해보래. 나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썼다. 그럼 가봐야지. 그가 내 말을 잘랐다. 나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얘기해. 전화가 끊겼다. 나는 오가는 사람들로 붐비는 길 한복판에 서서 갑자기 참을 수 없는 외로움을 느꼈다. 이 사람이 내가 엄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려 했던 남자란 말인가? 건강하든 아프든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결혼이 이런 것이었나?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다. 구수한 냄새가 온 집에 퍼졌다. 어릴 적 내가 아플 때마다 끓여주시던 바로 그 소고기 뭇국이었다. 왔니? 엄마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검진 결과는 어떻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엄마의 품에 안겨 목 놓아 울었다. 엄마는 잠시 굳어 있다가 이내 내 등을 가볍게 토닥였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엄마는 늘 그랬다. 내가 준비될 때까지 결코 나를 다그치지 않았다. 내가 실컷 울고 나자 엄마는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내밀었다. 일단 뭐 좀 먹어. 나는 그릇을 들고 건강검진 결과와 박민준의 반응을 띄엄띄엄 이야기했다. 엄마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더니 마침내 국자를 냄비에 쾅 소리가 나게 던졌다. 그럴 줄 알았어. 엄마는 이를 갈았다. 내가 그런 놈들 많이 봤지. 마누라는 대를 잇기 위한 도구일 뿐이야. 애 못 낳는다고 하면 바로 돌변하는 놈들. 엄마, 아마 민준 씨도 갑자기 충격받아서 그랬을 거야. 나는 스스로도 믿지 못할 변명을 힘없이 늘어놓았. 엄마는 코웃음을 치며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다. 이거나 봐. 사진 속에서 박민주는 한 젊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어느 명품 매장 앞에서 웃고 있었다. 여자는 20대 초반으로 보였고 긴 생머리에 배꼽 티와 핫팬츠 차림이었다. 생기가 넘쳤다. 민준 씨의 표정은 내가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편안함과 즐거움으로 가득했다. 마치 우리가 막 연애를 시작했을 때처럼. 이거 언제 찍은 거야? 내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어제 엄마가 차갑게 말했다. 야근한다고 했던 날 내가 따라가 봤어. 회사에서 나와서 백화점 갔다가 호텔로 들어가더군. 위가 뒤틀리는 고통이 다시 찾아왔다. 누군가에게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다. 사진의 타임스탬프는 분명 어제 오후였다. 그리고 민준 씨는 어젯밤 12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다. 몸에서는 옅은 향수 냄새가 났고 엘리베이터에서 묻은 거라고 해명했었다. 더 있어. 엄마가 화면을 넘겼다. 다음 사진은 민준 씨와 그 여자가 레스토랑에 있는 모습이었다. 그가 여자에게 아이스크림을 떠먹여주고 있었다. 그 다음 장은 두 사람이 고급 호텔로 들어가는 뒷모습이었다. 시야가 흐려졌다. 눈물이 휴대폰 화면 위로 뚝뚝 떨어졌다.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내가 불임 진단 가능성에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내 남편은 다른 여자와 놀아나고 있었다. 엄마가 진작에 말했잖니. 저런 놈은 믿을 놈이 못 된다고. 엄마가 휴대폰을 가져가며 드물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아니야. 이걸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 그냥 동료나 고객일 수도 있잖아. 이서연, 엄마가 내 어깨를 잡았다. 정신 차려. 어떤 동료가 허리를 감싸고 밥을 떠먹여주며 호텔에 들어가? 어떤 고객을 아내 몰래 만나야 하냐고. 나는 엄마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내 결혼이 희극이고 내 선택이 실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나는 차라리 거짓 속에 살고 싶었다. 적어도 이렇게 잔혹한 현실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사람 입에서 직접 설명을 들어야겠어. 나는 고집을 부렸다. 엄마는 한숨을 쉬고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이거 달아. 거실이랑 안방에 하나씩.
상자를 열자 단추보다 작은 초소형 카메라 2개가 들어있었다. 이거 언제 샀어? 지난주에. 엄마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진작 달려고 했는데 네가 반대할까봐. 나는 그 카메라들을 쳐다보며 갈등했다. 이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내가 박민준을 확실히 의심한다는 뜻이고 우리의 결혼이 감시가 필요한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설치하지 않는다면 나는 엄마 휴대폰 속 사진을 떠올렸다. 가슴이 다시 찢어질 듯 아팠다. 알았어. 엄마는 카메라 설치를 도와주고 휴대폰으로 영상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꼭두각시처럼 엄마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 머릿속은 온통 그 사진들과 민준 씨의 차가운 아, 그래? 라는 목소리로 가득했다. 밤 11시 박민준이 돌아왔다. 그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왜 아직 안 자고 있어? 나는 소파에 앉아 두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오늘 내 생일이야. 민준 씨의 행동이 순간 멈칫했다. 이내 그는 자책하는 표정을 지었다. 세상에, 서연아, 내가 완전히 잊고 있었어.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나를 안으려 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피했다. 미안해, 자기야. 내일 제대로 챙겨줄게. 응? 그는 내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진심 어린 표정을 지었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그의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을 보며 나는 갑자기 모든 것이 황당하게 느껴졌다. 오전에 내 불임 소식에 냉담하게 반응하고 오후에는 다른 여자와 호텔에 갔던 사람이 밤에는 여기서 다정한 남편 연기를 하고 있었다. 당신 오늘 정말 야근한 거 맞아?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민준 씨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재빨리 원래대로 돌아왔다. 물론이지. 그럼 내가 어디 있었겠어? 신라 호텔. 핫팬츠 입은 여자랑 같이. 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새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시뻘개졌다. 너 날 미행했어? 내가 했다. 엄마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이 사진들 내 아내에게도 보여줄까? 민준 씨는 벌떡 일어나 나와 엄마 사이를 번갈아 쏘아보았다. 시선은 마침내 내 얼굴에 고정되었다.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오해야. 뭘 오해해. 나는 그와 마주보기 위해 일어섰다. 야근한다고 거짓말하고 데이트한 걸 오해했다는 거야? 아니면 내가 임신 못한다는 소리를 듣고 보인 내 반응을 오해했다는 거야? 그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표정이 돌연 차갑게 변했다. 좋아. 어차피 다 알게 된 거. 나도 더는 연기 안 할래. 나는 멍해졌다. 바로 전까지 용서를 빌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변할 수 있지? 그래, 나 바람 피웠어. 민준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 가볍게 말했다. 근데 그게 뭐? 너네도 못 낳는다며. 내가 평생 너 하나만 보고 살 줄 알았어? 그 말은 비수가 되어 내 심장에 밝혔다. 나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물러섰다. 엄마가 즉시 나를 부축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엄마가 소리쳤다. 민준 씨는 코웃음을 쳤다. 짐승? 이 노인네가. 당신이 맨날 옆에서 이간질만 안 했어도 서연이랑 나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어. 그는 나를 향해 돌아섰. 그의 냉혹한 눈빛에 나는 온몸이 떨렸다. 내 엄마가 등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알아? 내 직장 동료들까지 뒷조사하고 내 차에 GPS까지 달았다고. 나는 충격받은 얼굴로 엄마를 쳐다보았다. 엄마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부인하지 않았다. 엄마, 정말이야? 당연히 진짜지. 민준 씨가 대신 대답했다. 내 엄마는 통제광이야. 네가 행복한 꼴을 못 보는 거라고.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서연아,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었어. 다 저 여자 때문이야. 닥쳐. 엄마가 그의 말을 끊었다. 박민준, 너 용기가 있으면 서연이한테 말해봐.
네가 야근한다던 그 밤마다 어디 갔었는지, 네가 얼마나 많은 여자한테 명품백을 사줬는지, 그리고 내 전 여자친구 둘이 왜 한 명은 교통사고를 당하고 한 명은 추락했는지 설명해 보시지. 민준 씨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무슨 헛소리야. 내가 다 알아봤다. 엄마는 한 걸음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다. 내 대학 시절 여자친구 김민희는 교통사고로 죽었고 보험금 수령이는 너였지. 내 전 직장 동료였던 윤지아는 자기 집 발코니에서 떨어져서 지금 하반신 마비야. 그 여자도 내 여자친구였지. 안 그래? 내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민준 씨에게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들이었다. 교통사고, 추락, 보험금, 미친 여자. 민준 씨가 갑자기 폭발하며 테이블을 뒤엎었다. 너희 모녀, 둘 다 미쳤어. 그는 엄마의 코앞에 손가락질했다. 이 노인네,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헛소리 짓거리면 어쩔 건데? 엄마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나도 때리게? 아니면 내 전 여자친구들처럼 내 딸도 어떻게 해보시겠다? 민준 씨의 주먹이 우두둑 소리를 냈다. 나는 그가 그렇게 흉측한 표정을 짓는 것을 처음 보았다. 그가 정말 엄마를 때릴 거라고 생각한 순간 그는 갑자기 주먹을 풀고 냉소했다. 그래, 너희들 잘났다. 그는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이서연, 잘 생각해. 이 정신병자 엄마랑 평생 살 건지 아니면 내 남편이랑 살 건지. 문이 쾅 하고 닫혔다. 벽에 걸린 액자가 흔들렸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온몸을 떨었다. 단 하루 만에 내 세상이 뒤집혔다. 불임 진단, 남편의 배신, 그리고 전 여자친구들에 대한 끔찍한 의혹까지. 엄마가 내 옆에 앉아 나를 조용히 안아주었다. 서연아, 엄마가 진작에 저놈 문제 있다고 했잖니? 이제 믿겠니? 나는 엄마의 어깨에 기댄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렇다. 나는 마침내 믿게 되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 내 결혼, 내 건강, 그리고 사랑에 대한 나의 모든 믿음이었다. 시간이 좀 필요해, 서연아. 우리 둘 다 머리를 좀 식히자. 박민준이 여행 가방을 끌고 문 앞에 섰다. 등 뒤에서 비치는 햇살이 바닥에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사흘 전 그 난리통 이후 그는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늘은 짐을 챙기러 온 모양이었다. 뭘 시켜? 사흘 내내 너무 많이 울어서 목소리가 다 쉬었다. 당신이 바람 피운 걸 차분히 토론하자는 거야? 아니면 당신 전 여자친구들의 사고에 대한 해명을 조용히 들어달라는 거야? 민준 씨는 한숨을 쉬었다. 마치 철없는 아이를 상대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내가 말했잖아. 그건 다 우연이라고. 네 엄마가 너한테 또 무슨 소리를 한 거야? 우리 엄마가 아니라 내가 직접 알아봤어.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김민희, 당신 대학 여자친구, 교통사고로 죽었고 보험금은 당신이 탔지. 윤지아, 당신 전 직장 동료. 자기 집 발코니에서 떨어져서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해. 둘 다 당신 여자친구였잖아. 맞지? 민준 씨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그래, 내 전 여자친구들 맞아. 하지만 그 사고들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지난 며칠간 어디서 잤는지 알아? 모텔이야. 네가 앞뒤 가리지도 않고 네 엄마 헛소리만 믿어준 덕분에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분노는 너무나 현실적이었고 그의 억울함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나는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쩌면 정말 우연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걸지도. 민준 씨, 내 목소리가 누그러졌다. 아니, 서연아. 그는 고통스럽고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이번엔 네가 정말 선택해야 해. 만약 네가 계속 그 터무니없는 비난을 믿겠다면 우리 이혼해. 하지만 네가 날 믿어준다면 장모님 내보내고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혼. 두 글자가 비수처럼 내 심장에 꽂혔다. 나는 입을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선택이라니? 이게 무슨 선택이란 말인가? 민준 씨는 내가 대답이 없자 씁쓸하게 웃었다. 알았어.
무슨 뜻인지. 그가 돌아서서 떠나려 했다. 잠깐만. 나는 그의 소매를 붙잡았다. 시간을 좀 줘. 이 모든 걸 소화할 시간이 필요해. 그는 내 손을 부드럽게 뿌리쳤다. 회사 근처 신라 호텔에 있을게. 생각 정리되면 전화해.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다. 내 결혼,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믿었던 내 결혼이 이렇게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바보 같은 것, 뭘 울어. 엄마가 어느새 등 뒤에 서 있었다.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다. 그런 놈은 네 눈물 한 방울 흘릴 가치도 없어. 나는 찻잔을 받아들었다. 뜨거운 김에 눈이 더 따가웠다. 엄마, 만약에 우리가 오해한 거면 어떡해? 전 여자친구들, 정말 그냥 우연일 수도 있잖아. 우연? 엄마는 코웃음을 치며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거나 봐. 종이를 펼치자 보험증권 사본이었다. 계약자 박민준, 피보험자 이서연, 수익자 박민준, 보장금액 3억. 계약일은 우리가 혼인신고하기 일주일 전이었다. 이건 정상적인 거잖아. 나는 말을 더듬었다. 부부끼리는 서로 보험 들어주기도 하니까. 그럼 이건? 엄마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또 다른 보험증권이었다. 구조는 같았지만 보장금액은 5억이었다. 계약일은 우리 결혼식 바로 다음 날이었다.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나한테 말 안 했는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어. 엄마가 다음 장을 넘겨 부가 조항 하나를 가리켰다. 이거 봐. 상해 사망 시 2배 보장. 위가 뒤틀리는 통증이 느껴졌다. 2개의 보험. 만약 내가 사고로 죽는다면 박민주는 총 16억을 받게 된다. 너무나 구체적이고 무서운 액수였다. 흥신소에 연락해야겠어. 엄마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그놈 전 여자친구들 일, 그리고 지금 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 낱낱이 파헤쳐야 해. 나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의 나는 물에 빠진 사람 같았고 엄마는 유일한 구명줄이었다. 흥신소 사람은 최 실장이라고 했다. 40대 초반의 중년 남성으로 눈빛이 날카롭고 말이 간결했다. 사흘 후 그는 두꺼운 서류 파일을 들고 우리 집을 찾아왔다. 사모님, 이서연 씨, 최 실장은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엄마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엄마의 손은 차가웠지만 단단했다. 최 실장이 파일을 펼쳤다. 첫 장에는 박민준의 사진이 있었다. 그 아래에는 3개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다. 김민희 사망, 윤지아 장애, 송혜림 실종, 따님 남편. 아니, 박민준은. 최 실장이 나를 한번 쳐다보고 말을 이었다. 3명의 전 여자친구가 모두 불행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공식 기록은 모두 사고입니다. 그가 다음 장을 넘겼다. 3건의 사고보고서 사본이었다. 김민희의 교통사고는 비 오는 밤에 일어났고 차가 통제 불능 상태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윤지아는 자기 집 5층 발코니에서 떨어졌고 당시 집에는 혼자 있었다. 송혜림은 등산 중 실종되었고 일주일간의 수색 끝에 배낭만 발견되었다. 너무 공교롭지 않습니까? 최 실장이 냉소했다. 건강하고 젊은 여성 3명이 모두 박민준과 교제 기간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내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3명. 엄마는 2명만 알고 있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최 실장이 계속해서 파일을 넘겼다. 현재 박민준은 이서연 씨를 포함해 동시에 3명의 여성과 교제 중입니다. 나머지 2명 역시 최근 박민준으로부터 청혼 반지를 받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박민준은 낯선 2 여자를 각각 다른 장소에서 끌어안고 있었다. 하지만 표정은 똑같이 사랑에 빠진 남자였다. 시야가 흐려졌다. 지난 3개월간의 그의 냉대, 변명, 늦은 귀가가 갑자기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이쪽은 최유나, 25세, 초등학교 교사. 이쪽은 박소희, 28세, 은행원입니다. 최 실장이 사진을 가리켰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여성 역시 최근 거액의 상해보험에 가입했고 수익자는 모두 박민준이라는 겁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했다. 거울 속에 나는 얼굴이 창백하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다. 이게 내가 사랑했던 남자, 직업적인 사기꾼이자 살인마의 진짜 얼굴이었다. 엄마가 따라 들어와 내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서연아, 이제 믿겠니? 나는 입을 헹구고 고개를 들었다. 엄마, 어떻게 처음부터 그 사람이 문제 있다는 걸 알았어? 정말 그 사주 때문이야? 엄마의 눈빛이 갑자기 복잡해졌다. 전부는 아니야. 네가 좀 진정되면 그때 다 말해줄게. 지금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거실로 돌아오자 최 실장이 다른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박민주는 아주 교활해서 직접적인 증거는 절대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해 봤습니다. 그가 은행거래 내역서 한 장을 내밀었다. 이걸 보시죠. 매번 사고가 발생한 직후 그의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나는 무감각하게 그 숫자들을 훑어보았다. 김민희 사고 후 5천만 원, 윤지아 추락 후 8천만 원, 송혜림 실종 후 1억 2천만 원. 숫자들은 내 눈앞에서 춤을 추며 끔찍한 진실을 조립해 나갔다. 그리고 최 실장이 목소리를 낮췄다. 제가 며칠간 그를 미행했는데 그가 약국에 자주 들러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구매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량 복용 시 호흡 억제를 유발할 수 있는 약입니다. 수면제. 나는 갑자기 이유 없이 몽롱했던 아침들을 떠올렸다. 박민주는 늘 다정하게 따뜻한 물을 따라주곤 했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최 실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다 간접 증거뿐이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어렵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의 노트북이요. 내가 갑자기 말했다. 박민주는 늘 몸에서 떼어놓지 않는 노트북이 있어요. 업무용이라고 했는데 엄마와 최 실장이 시선을 교환했다.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이사 나갈 때 가져갔어요. 나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생각에 잠겼다. 순간 뭔가가 떠올랐다. 잠깐만요. 서재에 혹시 남겨둔 게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서재로 달려갔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USB 하나를 발견했다. 컴퓨터에 꽂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 USB 안에는 암호화된 폴더 몇 개와 암호가 걸려있지 않은 문서 하나가 있었다. 파일명은 프로젝트 계획서였다. 클릭하는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것은 명단이었다. 10명이 넘는 여성들의 이름, 나이, 직업, 심지어 생리 주기까지 적혀 있었다. 내 이름도 선명하게 보였다. 옆에는 보험 가입 완료, 실행 대기라고 적혀 있었다. 김민희, 윤지아, 송혜림의 이름은 그 뒤에 있었고 모두 붉은색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다. 세상에, 엄마가 입을 막았다. 최 실장의 얼굴은 잿빛으로 굳어 있었다. 이건 살생부나 다름없군요. 나는 온몸을 떨며 화면 속에 실행대기라는 글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내가 다음 차례였다. 언제, 어떻게? 서연아, 너 다시는 저놈 만나면 안 돼. 엄마가 내 어깨를 꽉 잡았다. 우리 당장, 딩동. 초인종이 울렸다. 우리 셋은 동시에 얼어붙었다. 최 실장이 우리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조심스럽게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고양이 눈의 시경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누구예요? 내가 입 모양으로 물었다. 최 실장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은 극도로 굳어 있었다. 박민준입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습니다. 내 피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다. 꽃이라니. 사흘 전만 해도 악담을 퍼붓던 사람이 갑자기 꽃을 들고 나타났다고? 문 열어주지 마세요. 최 실장이 낮게 말했다. 집에 없는 척 하십시오. 초인종 소리가 멈췄다. 이어서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박민주는 아직 짐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빨리. 최 실장이 USB를 내 손에 쥐어주고는 재빨리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치웠다. 이서연 씨, 숨으세요. 엄마가 나를 끌고 2층으로 달려갔다.
우리가 막 침실로 들어서는 순간 아래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집에 있어? 박민준의 목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려왔다. 소름 끼치도록 다정했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백합 사왔는데. 나는 소리라도 낼까봐 입을 틀어막았다. 엄마는 나를 옷장 안으로 밀어넣고 자신은 문 뒤에 서서 묵직한 도자기 화병을 들어 올렸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옷장 안에 공기가 멈춘 듯했다. 나는 숨을 참았다. 심장이 흉곽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틈으로 박민준이 침실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손에는 커다란 백합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내가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제일 싫어하는 꽃. 그는 이런 것조차 잘못 기억하고 있었다. 아니, 한 번도 제대로 기억한 적이 없었다. 서연아, 그는 텅 빈 침실을 둘러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엄마는 벽에 바싹 붙어 화병을 든 손을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나는 박민준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했다. 그가 옷장 쪽으로 몸을 돌리기라도 한다면. 그때 아래층에서 최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계십니까? 박민준이 흠칫하며 몸을 돌려 빠른 걸음으로 침실을 나갔다. 엄마는 즉시 화병을 내려놓고 옷장 문을 열어 나를 끌어냈다. 그러고는 욕실 창문을 가리켰다. 나는 즉시 엄마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욕실 창문을 통해 옆집 발코니로 넘어갈 수 있었다. 우리가 막 조심스럽게 창문을 넘어가는 순간 아래층에서 민준 씨가 목소리를 높이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시죠? 아, 관리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수도관 점검 때문에요. 최 실장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대기 집주인이신가요? 집주인 남편입니다. 박민준의 말투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점검이라니요? 지난주에 아내가 이미 점검받았다고 하던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너무 예리했다. 이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엄마는 이미 옆집 발코니로 넘어가 나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다 마른 나뭇가지를 밟았다. 바삭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울렸다. 무슨 소리지? 박민준의 목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려왔다. 나와 엄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몇 초간의 정적 후 최 실장이 갑자기 크게 기침하기 시작했다. 콜록콜록. 죄송합니다. 목이 좀 칼칼해서요. 점검 말입니다만 지난주는 예비 점검이었고 오늘은 압력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그가 시간을 끄는 동안 우리는 재빨리 이웃집 발코니로 넘어가 그 집을 통해 빠져나와 비상계단으로 내려갔다. 아파트 단지에서 두 블록을 벗어나고 나서야 우리는 멈춰서서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최 실장님은요? 나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엄마가 휴대폰을 꺼냈다. 내가 신호를 보냈어.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 거야. 예상대로 10분 후 최 실장은 약속 장소인 카페에 나타났다. 그의 이마에는 가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하마터면 들킬 뻔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댁의 남편, 아주 눈치가 빠릅니다. 제가 나올 때 방을 하나하나 수색하고 있더군요. 나는 몸서리를 쳤다. 그는 뭘 찾고 있었을까? 우리? 아니면 그가 남겨둔 증거? 이제 어떡하죠? 내 목소리가 떨렸다. 경찰에 신고할까요? 최 실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그 보험증권과 USB 파일만으로는 그에게 동기가 있다는 것만 증명할 수 있을 뿐 그가 행동에 옮길 것이라는 걸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확실히 살인을 계획하고 있다는 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살인, 그 단어의 위가 뒤틀렸다. 내 남편이 나를 살해하려 한다. 내게 생각이 있어. 엄마가 갑자기 말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거야. 서연아, 네가 먼저 그놈에게 연락해서 화해하고 싶다고 해. 뭐라고요?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엄마, 미쳤어요? 그랬다간 그 사람이 날 바로 죽일지도 몰라요. 아니, 엄마는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놈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완벽한 사고를 위장해야 해. 우리가 뱀을 굴에서 끌어내야 해. 스스로 계획을 드러내게 만드는 거야.
최 실장은 생각에 잠겼다. 사모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유형의 범죄자들은 보통 정해진 패턴이 있습니다. 치밀하게 사고를 계획하죠. 만약 우리가 그의 계획을 예측하고 현장을 덮친다면 잡을 수 있어. 엄마가 말을 이었다.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엄마와 최 실장을 번갈아 보았다. 그들이 무슨 계획을 짜고 있는지 깨달았다. 나를 미끼로 쓰겠다는 것이다. 공포가 얼음물처럼 온몸을 덮쳤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와 동시에 어떤 해방감이 느껴졌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사느니 차라리 정면으로 부딪히는 편이 낫다. 좋아요. 나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계획은 간단했다. 내가 먼저 박민준에게 연락해 그의 해명을 믿는 척하며 화해하고 싶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동안 최 실장은 계속 그를 미행하며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한다. 엄마는 특별한 도움을 구하기로 했다. 특별한 도움이요? 내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엄마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김도사님을 다시 한번 뵙고 와야겠어. 그날 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박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이 3번 울린 후 그가 받았다. 목소리에는 의도적인 반가움이 묻어 있었다. 서연아, 드디어 전화했구나. 보고 싶었어요. 나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목소리가 부드럽고 연약하게 들리도록 억지로 쥐어짰다. 요 며칠 생각해봤는데 어쩌면 우리 엄마가 정말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 나서 민준 씨의 목소리는 더없이 다정하게 변했다. 자기야, 난 네가 이해해줄 줄 알았어. 어디야? 내가 지금 바로 데리러 갈게. 아니요, 아직은. 나는 각본대로 말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일단 전화로 천천히.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될까요? 물론이지. 내 속도에 맞출게. 그는 즉시 동의했다. 그 다정함에 구역질이 났다. 아,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 회사에서 나 일본으로 2주간 출장 보내준대. 너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 우리 못 갔던 신혼여행이라고 생각하고. 어때? 일본.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낯선 타지, 말도 통하지 않는 곳, 사고를 위장하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나도 정말 가고 싶은데 이번 2주 동안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나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당신 돌아오면 그때 다른 곳으로 계획 세우면 안 될까요? 거짓된 다정함이 오가는 대화 끝에 나는 전화를 끊었다. 등은 이미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최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미끼를 물었군요. 일본이라는 정보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가 정말 출장을 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최 실장은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아냈다. 출장은 없습니다. 그가 프린트된 종이를 내밀었다. 하지만 어제 여행사에 가서 홋카이도로 가는 일인 여행 상품을 알아본 것은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목소리를 낮췄다. 제가 그를 미행해 약국까지 따라갔는데 이걸 샀습니다. 사진에는 약병 하나가 찍혀 있었다. 라벨에는 졸피뎀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 약은 다량 복용 시 호흡부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 실장이 다음 장을 넘겼다. 체내에서 거의 검출되지 않습니다. 내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이것이 그의 계획이었다. 낯선 땅에서 나에게 약을 먹여 약물과다 복용으로 위장하는 것. 더 끔찍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 실장이 계속 말했다. 제가 그의 노트북을 해킹해서 검색 기록을 확인했는데 최근 일본 상해 사망 보상과 국제보험금 청구 절차를 집중적으로 검색했습니다. 엄마는 옆에서 코웃음을 쳤다. 그럴 줄 알았어. 우리가 서둘러야 합니다. 최 실장이 심각하게 말했다. 그가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엄마에게 김도사의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는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 점술가의 나이든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다. 사모님, 제가 박서방의 사주를 다시 풀어보았는데 대용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일해 안에 따님에게 혈광지제, 쇠광지짤, 즉 피를 보는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특히 수화지액, 쇠호지역, 물과 불의 위험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온몸이 떨렸다. 이래. 박민주는 7일 후에 일본에 갈 계획이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입니까? 엄마가 채궁했다. 괴를 보니 높은 산과 흐르는 물이 보이는군요. 험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김도사가 읊조렸다. 부디 높은 곳에 오르지 말고 깊은 물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특히 등산을 피해야 합니다. 등산. 나는 불현듯 USB 속에서 봤던 송혜림의 실종 기록을 떠올렸다. 그녀는 등산 중에 실종되었다. 전화를 끊고 엄마는 가방에서 붉은 호신부를 꺼냈다. 김도사님께서 주신 거야. 꼭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해.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엄마, 이 상황에서도 그런 걸 믿으세요? 믿어서 나쁠 건 없지. 엄마는 강제로 호신부를 내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최 실장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최 실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경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 이서연 씨 계속 화해하는 척하면서 그가 계획에 대해 말하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제가 녹음하겠습니다. 동시에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확인한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박민준이 방금 일본행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뭐라고요? 나와 엄마가 동시에 소리쳤다. 하지만 대신 이걸 예약했습니다. 최 실장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이번 주 토요일, 관악산 당일 등반 1인 티켓입니다. 관악산, 서울 근교에서 가장 험하기로 유명한 산 중 하나, 매년 실족 추락 사고가 일어나는 곳이었다. 내 피가 순간 차갑게 식었다. 그는 7일을 기다릴 수 없었던 것이다. 계획을 앞당기려 하고 있었다. 절대 못 가.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갈 거예요. 나는 내 목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만반의 준비를 해야죠. 대담한 계획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냈다. 내가 박민준의 등산 제안에 응하되 최 실장이 몰래 뒤를 밟는다. 엄마는 산 아래에서 경찰과 함께 대기한다. 동시에 나는全청 휴대폰 녹음과 위치 추적을 켜고 초소형 카메라를 착용한다. 너무 위험해. 엄마가 반대했다. 만약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엄마, 이게 그를 잡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나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나 자신이 이렇게 침착하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계속해서 나를 죽일 기회를 엿보거나 다른 목표물로 눈을 돌릴 거예요. 명단에 있던 그 이름들, 이미 불행을 겪은 그 여자들을 생각하니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게다가 USB에 적혀 있던 실행대기라는 꼬리표는 내 머리 위에 걸린 칼과 같았다. 이후 사흘간 나는 점점 마음이 누그러지는 연기를 했다. 먼저 민준 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우리가 함께했던 달콤한 과거를 회상했고 심지어 토요일 등산 제안에도 응했다. 정말?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비정상적으로 들떠 있었다. 정말 잘 됐다. 서연아. 이번에는 딱 우리 둘만 가서 관계를 제대로 회복하자. 관계를 회복하자고? 아니면 내 목숨을 끊겠다고? 전화를 끊고 나는 헛구역질을 했다. 공포 때문이기도 했고 나 자신에 대한 혐오 때문이기도 했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랑을 속삭일 수 있다니. 금요일 밤 최 실장이 마지막 장비를 가져왔다. 목걸이 속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 평범한 스마트밴드처럼 보이는 녹음기,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작은 전기 충격기였다. 만에 하나를 위한 겁니다. 그가 심각하게 말했다. 겨냥하고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엄마는 밤새 안절부절 못하다가 마지막에는 더 기가 막힌 물건들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호신용 스프레이와 호루라기였다. 김도사님께서 쇠붙이 소리가 나쁜 기운을 쫓는다고 하셨어. 엄마는 고집을 부렸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그것들을 모두 챙겼다. 깊은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잠 못 이루고 천장을 응시했다. 내일 나는 나를 죽이려는 남편과 함께 등산을 간다. 그가 설계한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이 악몽을 끝낼 수 있다. 실패한다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휴대폰이 진동하고 울렸다.
박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내일 봐, 자기야. 벌써부터 기다려져. 나는 그 웃는 얼굴 이모티콘을 쳐다보았다. USB에 있던 그 여자들의 사진이 떠올랐다. 그녀들도 사고를 당하기 전 이렇게 해맑은 메시지를 받았을까. 창밖에는 날카로운 낙 같은 금음달이 걸려 있었다. 내일 내가 그를 잡거나 그가 나를 죽이거나 제3의 선택지는 없었다. 토요일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장비를 점검했다. 목걸이 카메라, 스마트밴드 녹음기, 주머니 속에 전기 충격기와 호신용 스프레이, 그리고 엄마가 억지로 쥐어준 호신부와 금속 호루라기까지. 그것들은 내 몸에 보이지 않는 갑옷처럼 둘러져 있었다. 기억해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소리쳐요. 경찰이 산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지만 산에서는 신호가 약해서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최 실장이 어젯밤 신신당부했다. 엄마는 붉어진 눈으로 내 옷깃을 여며주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어젯밤 거의 뜬 눈으로 세우셨다. 1시간마다 내 방에 와서 내가 밤새 사라지기라도 할까봐 확인하는 것 같았다. 엄마, 걱정 마세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조심할게요. 김도사님께서 엄마의 목소리가 잠시 메었다. 오늘 신씨가 가장 흉하다고 하셨어.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그 전에 반드시 하산해야 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개의치 않았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정오 전에 박민준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을 것이다. 오후까지 끌 이유가 없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나와 엄마는 동시에 굳었다. 그놈이야, 엄마가 낮게 말했다.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기억해.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해.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으로 다가갔다. 외시경 너머로 등산복 차림에 배낭을 맨 박민준이 보였다. 그는 마치 소풍이라도 가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저 해맑은 얼굴 아래 어떤 악마가 숨어 있을지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문을 여는 순간 그가 두 팔을 벌렸다. 서연아, 날씨 정말 좋지? 나는 피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그의 포옹을 받았다. 그의 품은 여전히 따뜻하고 단단했다. 햇살과 섞인 그의 향수 냄새는 한때 나를 매료시켰지만 지금은 위를 뒤트는 고통을 유발할 뿐이었다. 준비물 다 챙겼어? 그가 나에게서 떨어지며 내 배낭을 훑어보았다. 응, 물이랑 간식 좀 챙겼어. 나는 목소리가 평소처럼 들리도록 애썼다. 엄마가 다가와 내 등 뒤에 섰다.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서방, 내 딸 잘 부탁하네. 민준 씨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가 이내 더욱 환해졌다. 물론입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서연이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그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라는 말을 유독 강조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의 차에 올라타자 뒷좌석에 놓인 생수 2병이 눈에 띄었다. 뚜껑이 이미 열려 있었다. 민준 씨는 내 시선을 따라가더니 웃으며 말했다. 미리 준비했지. 너 목마를까봐? 고마워. 나는 감동한 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경보가 울렸다. 저 물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차는 관악산으로 향했다. 민준 씨는 신이 나서 등산 코스를 설명했고 나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주머니 속의 전기 충격기를 몰래 확인했다. 최 실장은 이미 먼저 출발해서 산 아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경찰도 대기 중이다. 모든 것이 아마도 통제하에 있었다. 관악산 주차장은 거의 만차였다. 오늘 등산객이 많은 것 같아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사람이 많다는 것은 박민준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였다. 우리 동쪽 코스로 올라가자. 거기가 경치가 더 좋아. 민준 씨가 내 배낭을 들어주며 예전처럼 다정하게 말했다. 근데 길이 좀 험한데 무섭지 않아? 당신이 있잖아. 안 무서워. 나는 순진한 척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냉소했다. 동쪽 코스는 관악산에서 가장 험하고 인적이 드문 곳, 사고로 추락하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등반은
순조롭게 시작되었다. 민준 씨가 앞에서 길을 이끌며 때때로 뒤돌아 내 손을 잡아주었다. 그는 세심하고 다정한 남편을 연기했다. 나는 힘겹게 그를 따라가는 척하며 몰래 감시 카메라가 있을 만한 곳과 탈출 경로를 살폈다. 힘들어? 30분 후 민준 씨가 멈춰서서 물병을 건넸다. 물 좀 마셔. 차에 있던 바로 그 뚜껑 열린 물이었다. 나는 병을 받아들고 마시는 척하며 물이 입가를 따라 흐르게 했다. 고마워. 별로 목 안 마르네. 민준 씨의 눈빛이 어두워졌다가 금세 다시 웃음기를 띄었다. 그럼 계속 가자. 저 앞에 전망대가 있는데 경치가 정말 끝내줘. 전망대는 가파른 절벽 끝에 위치해 있었다. 난간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낮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곳이 그가 선택한 장소인가. 조심해, 여기 미끄러워. 민준 씨는 다정하게 주의를 주었지만 손은 은근슬쩍 나를 절벽 가장자리로 밀었다. 나는 돌에 걸려 넘어지는 척하며 절벽에서 멀어졌다. 어이쿠, 괜찮아? 민준 씨가 나를 부축했다. 힘이 놀랄 만큼 셌다. 저기 봐, 경치 정말 멋지지? 그는 나를 억지로 난간 쪽으로 끌고 가 먼 산골짜기를 가리켰다. 내 몸 절반이 이미 난간 밖으로 나가 있었다. 등 뒤에는 수백 미터 깊이의 낭떠러지였다. 그의 가슴이 내 등에 바싹 붙었다. 귓가에 닿는 그의 숨결은 더 이상 온기를 품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위협이었다. 정말 아름답네.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난간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근데 우리 이제 슬슬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엄마가 오후에 비 올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뭘 그리 서둘러. 민준 씨의 손이 내 어깨에 올라왔다.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우리 모처럼 둘만 있는데. 그때 내 시야 끝으로 멀리 떨어진 숲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최 실장님인가? 아니면 경찰? 시간을 벌어야 했다. 민준 씨, 나는 갑자기 그를 마주보며 돌아섰다. 당신 정말 나 사랑해? 민준 씨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멈칫했다. 물론이지. 서연아, 왜 그런 걸 물어? 그럼 왜? 나는 입술을 깨물며 망설이는 척했다. 왜 동시에 그렇게 많은 여자를 만났어? 왜 당신 전 여자친구들은 다 사고를 당한 거야? 그의 표정이 순간 변했다. 온화한 가면이 깨지며 그 안에 흉측한 본 모습이 드러났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내가 봤어. 당신 노트북에 있던 파일.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등을 난간에 기댔다. 그 여자들 이름이랑 내 이름 뒤에 실행 대기라고 쓰여 있던 거. 민준 씨의 얼굴이 완전히 어두워졌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웃었다. 이서연, 넌 내 엄마 생각보다 똑똑하구나. 그는 거의 안타깝다는 투로 고개를 저었다. 아쉽게도 그 똑똑한 머리 때문에 죽게 생겼지만 당신이 그들을 죽인 거야? 내 목소리는 연기이기도 했고 실제 공포이기도 했다. 죽이다니 말이 너무 험하잖아. 민준 씨가 한 걸음 다가와 나를 난간과 자신 사이에 가두었다. 그건 사고였어. 김민희는 음주운전, 윤지아는 우울증으로 투신, 송혜림은 걔는 좀 귀찮았지. 순순히 수면제를 마시지 않더라고. 위가 뒤틀렸다. 그가 인정했다. 녹음기가 이 모든 것을 녹음했을 것이다. 그럼 지금 나도 죽이려는 거야?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서? 쉿. 민준 씨가 손을 뻗어 내 얼굴을 쓰다듬었다. 마치 연인을 대하듯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그렇게 험하게 말하지 마. 넌 그저 부주의로 절벽에서 떨어지게 될 뿐이야. 네 엄마가 봐준 사주처럼 명예 혈광지제가 낀 거지. 그는 내 귓가에 다가와 속삭였다. 내 엄마 점괘 한번 용하더군. 아쉽게도 널 구해주진 못하겠지만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그가 엄마의 사주 이야기까지 알고 있다니. 설마 우리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던 걸까? 왜? 나는 시간을 끌기 위해 계속 말했다. 우리 잘 살 수 있었잖아. 잘 살아? 민준 씨가 코웃음을 쳤다. 내가 빚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사채야, 서연아. 놈들이 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했다고.
그는 갑자기 내 어깨를 잡았다. 하지만 넌 꽤 비싸. 보험금 3개면 빚 갚고도 몇 년은 편하게 살 수 있어. 멀리서 숲이 다시 흔들렸다. 구조대가 오기 전에 그를 붙잡아둬야 했다. 그물, 약 탔지? 똑똑하긴. 민준 씨가 칭찬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안 마셔서 아쉽지만 괜찮아. 그는 갑자기 힘을 주어 나를 난간 밖으로 밀어냈다. 이게 더 확실하니까. 나는 필사적으로 난간을 붙잡았다. 두 다리가 허공에 매달렸다. 민준 씨의 얼굴이 내 위에서 끔찍하게 일그러졌다. 더 이상 다정한 남편이 아니었다. 목숨을 앗아가려는 악마였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는 비명을 지르며 주머니 속에 전기 충격기를 더듬었다. 닥쳐. 민준 씨가 내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하마터면 손을 놓칠 뻔했다. 코에서 흘러내린 피가 아래의 깊은 골짜기로 떨어졌다. 그가 다시 주먹을 치켜드는 순간 등 뒤에서 우렁찬 고함이 들렸다. 경찰이다. 손들어. 민준 씨가 흠칫하며 돌아보았다. 3명의 경찰이 숲에서 뛰쳐나왔다. 선두에 선 경찰이 총을 겨누고 있었다. 최 실장도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시발. 민준 씨가 욕을 뇌까리더니 갑자기 내 손목을 낚아챘다. 같이 죽자. 그는 미친 듯이 나를 끌고 절벽 밖으로 몸을 던졌다. 다른 한 손이 마침내 전기 충격기를 찾아냈다. 나는 그의 허리를 향해 스위치를 눌렀다. 악! 민준 씨가 비명을 지르며 근육 경련을 일으켰지만 내 손목을 잡은 손은 놓지 않았다. 우리 둘은 함께 난간 밖으로 떨어졌다. 절체절명의 순간 나는 다른 손으로 난간 아래쪽을 붙잡았다. 온몸이 허공에 매달렸다. 박민주는 내 몸 위로 떨어져 대롱대롱 매달렸다. 나, 내가 비명을 질렀다. 미쳤어? 같이 죽는 거야. 민준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다른 손으로 내 얼굴을 핥히려 했다. 내 손가락이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난간의 날카로운 금속 부분이 살갗을 파고들었다. 피가 흘렀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한 순간 주름졌지만 강한 힘을 가진 손이 내 손목을 낚아챘다. 꽉 잡아. 위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찢어질 듯한 비명이었다. 서연아, 꽉 잡아. 고개를 들자 엄마가 난간 밖으로 몸을 절반이나 내민 채 필사적으로 나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경찰들도 달려와 힘을 보탰다. 누군가 박민준의 다리를 붙잡았다. 안 돼. 민준 씨가 미친 듯이 발버둥 치며 고함을 질렀다. 놔. 혼란 속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들렸다. 수갑 소리였다. 경찰이 마침내 박민준에게 수갑을 채우고 그를 위로 끌어올렸다. 이어서 여러 개의 손이 나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당겼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온몸을 떨었다. 엄마가 옆에 무릎을 꿇고 나를 꼭 껴안았다. 엄마의 눈물이 내 얼굴 위로 떨어져 핏자국과 뒤섞였다. 이서연 씨, 괜찮으세요? 최 실장이 달려왔다. 얼굴이 종이처럼 하였다. 나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목걸이를 가리켰다. 녹화됐어요? 최 실장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전부 다요. 그의 자백까지 완벽하게. 개 같은 년들, 나를 함정에 빠뜨려? 바닥에 제압당해 있던 박민준이 갑자기 고개를 들고 나를 향해 소리쳤다. 그 점쟁이 영감탱이가 내 일을 망쳤어. 내 계획은 완벽했는데? 경찰이 거칠게 그의 머리를 다시 눌렀다. 조용히 해. 엄마가 나를 부축해 일으켰다. 다리가 국수 가닥처럼 후들거렸지만 마음은 전례 없이 가벼웠다. 끝났다. 이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 박민주는 끌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에 담긴 원망과 증오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이걸로 끝난 것 같아? 이서연, 내가 죽어서도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경찰이 그를 밀고 갔지만 그의 저주는 독사처럼 내 마음을 휘감았다. 엄마가 나를 꽉 껴안았다. 괜찮아. 이제 저놈은 더 이상 널 해칠 수 없어.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나는 엄마가 왜 그곳에 나타났는지 알게 되었다.
엄마는 경찰보다 한 발 앞서 몰래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 그리고 그 후 신부 주머니를 더듬어 보니 사라지고 없었다. 아마 몸싸움 중에 떨어진 모양이었다. 엄마, 고마워. 나는 엄마의 어깨에 기댔다. 참았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엄마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다 지났어. 다 지나갔다. 나는 멀리 경찰차에 태워지는 박민준을 보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불안했다. 그가 정말 이대로 끝낼까? 명단에 있던 그 여자들, 그 사고들, 이 모든 게 정말 끝난 걸까? 최 실장이 내 걱정을 눈치챈 듯 어깨를 토닥였다. 걱정 마십시오. 증거가 확실해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겁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관악산을 밝혔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그래, 끝났어.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그런데 왜 마음속의 작은 목소리는 계속해서 경고하는 걸까? 조심해, 그에게는 아직 비밀이 있어. 경찰서 취조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단방향 유리를 통해 수갑을 찬 박민준이 금속 테이블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절벽에서의 흉측한 얼굴은 사라지고 다시 온화하고 교양 있는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마치 산 정상에서의 광기는 나의 환각이었던 것처럼. 자백했나요? 나는 옆에 선 최 실장에게 낮게 물었다. 최 실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그는 취조실 안의 형사를 가리켰다. 강 팀장님이 방법을 찾으실 겁니다. 강 팀장은 이 사건의 담당 형사로 최 실장의 사촌형이라고 했다. 각진 얼굴은 가만히 있어도 위압감이 느껴졌다. 그는 서류를 넘겨보다가 갑자기 책상에 쾅 하고 내리쳤다. 박민준, 그만 연기하시지. 우리가 당신 미천 다 파악한 거 몰라? 민준 씨는 순진하게 눈을 깜빡였다. 강 팀장님, 저는 정말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내와 다툼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제가 살인을 했다니요. 터무니없습니다. 그래? 강 팀장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이건 아는가? 나는 유리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보험증권이었다. 하지만 피보험자 이름은 김민희도, 윤지아도, 송혜림도 아니었다. 최윤아라는 낯선 이름이었다. 민준 씨의 표정이 굳었다. 최윤아, 25세, 초등학교 교사. 강 팀장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의 또 다른 약혼녀지, 안 그런가? 지난달에 2억짜리 상해보험에 가입했더군. 수익자는 당신이고, 그건 우리가 그만큼 가까운 사이였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민준 씨가 애써 평정을 가장했다. 강 팀장은 또 다른 서류 몇 장을 내밀었다. 그럼 이건? 박소희, 28세, 은행원, 1억 5천만 원 상해보험. 이지은, 30세, 뷰티샵 원장, 3억 원 상해보험. 전부 당신 약혼녀고 전부 거액의 보험에 가입했어. 위가 뒤틀렸다. 알려진 3명 외에 이렇게나 많았다니. 최 실장님은 왜 이걸 못 찾았을까? 내 의문을 알아차린 듯 최 실장이 낮게 설명했다. 그의 휴대폰 클라우드에 있던 최신 자료입니다. 어제서야 암호를 풀었습니다. 취조실에서 강 팀장은 계속해서 몰아붙였다. 박민준, 당신이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나 본데 우리가 이미 모든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했고 그들이 증거를 제출했어. 그리고 그는 일부러 말을 끊었다. 우리가 송혜림 씨를 찾았어. 민준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놀랐나? 강 팀장이 코웃음을 쳤다. 죽지 않았어. 기억상실증에 걸렸을 뿐이지. 이제 기억이 돌아왔고 당신이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고 똑똑히 증언했어. 이것은 명백한 허풍이었지만 효과는 대단했다. 민준 씨의 이마에 가는 땀방울이 맺혔고 손가락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당신들은 직접 증거가 없잖아. 그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강 팀장은 갑자기 녹음 파일을 틀었다. 내 목걸이 카메라에 녹화된 박민준이 직접 전 여자친구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하는 내용이었다. 증거는 차고 넘쳐.
이제 더 할 말 있나? 강 팀장은 서류를 덮었다. 자백하고 광명 찾아라. 어쩌면 사형은 면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민준 씨의 어깨가 축 처졌다. 몇 초간의 정적 후 그는 갑자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였다. 좋아, 진실을 알고 싶다고?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섬뜩했다. 그래, 다 내가 했어. 그 멍청한 년들은 당해도 싸. 유리 2편에서 나는 숨을 멈췄다. 그가 드디어 인정했다. 박민주는 마치 본물이 터진 듯 자신의 걸작들을 자랑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목표물을 물색하고 완벽한 남자친구 행세로 신뢰를 얻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완벽한 사고를 만들어냈는지. 김민희 교통사고? 걔 음료에 약 좀 탔지. 정신 몽롱하게. 민준 씨가 더이영양하게 말했다. 윤지아 추락사고? 내가 미리 발코니 난간 나사를 풀어놨거든. 송혜림은 걔는 운이 좋았지. 떨어졌는데 나뭇가지에 걸렸으니까. 기억상실도 나쁘지 않고. 나는 온몸이 떨렸다. 이들은 모두 꿈과 감정을 가진 살아있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그들은 그저 사냥감에 불과했다. 왜? 강 팀장이 모두의 의문을 물었다. 단지 돈 때문에? 민준 씨의 표정이 갑자기 흉측하게 변했다. 처음에는 사채업자들 때문이었어. 매일같이 빚 독촉에 시달려서 막다른 길에 몰렸지. 그는 냉소했다. 근데 나중엔 이게 아주 재밌다는 걸 알았어. 그 여자들이 날 믿고 사랑에 빠지는 걸 보는 거. 그리고 그는 목을 긋는 신용을 했다. 짜릿하더라고. 취조실 밖에서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했다. 거울 속에 나는 얼굴이 창백하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다. 이게 내가 사랑했던 남자, 철두철미한 사이코패스 살인마의 진짜 얼굴이었다. 내가 다시 관찰실로 돌아왔을 때 취조는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다. 박민주는 끌려나가면서 마치 내가 뒤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듯 단방향 유리를 향해 손키스를 날렸다. 사형 받을까요? 나는 강 팀장에게 물었다. 강 팀장은 고개를 저었다. 어렵습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송혜림 씨의 증언과 당신의 녹취뿐이라서요. 하지만 무기징역은 확실합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박민준 같은 악마가 정말 얌전히 감옥에서 평생을 보낼까? 경찰서를 나설 때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사건이 이미 언론에 공개되어 기자들이 냄새를 맡고 찾아온 것이었다. 이서연 씨, 아내 살해 보험 사기 사건의 생존자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남편의 실체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실 건가요? 플래시가 터져 눈을 뜰 수 없었다. 엄마가 나를 보호하며 밖으로 빠져나가려 했다. 그때 한 질문이 내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이서연 씨, 다른 여성들에게 완벽한 남자를 경계하라고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나는 몸을 돌려 질문을 던진 젊은 여기자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네, 나는 내 목소리를 들었다. 모든 여성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진실해야 한다고요. 만약 어떤 사람이 너무 좋아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아마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에 돌아와 엄마는 나에게 안정에 좋은 차를 타주셨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햇살이 커튼을 뚫고 들어와 바닥에 금빛 선을 그렸다. 엄마, 내가 마침내 침묵을 깼다. 어떻게 처음부터 그 사람이 문제 있다는 걸 아셨어요? 정말 사주 때문만은 아니었죠? 엄마는 찻잔을 내려놓고 먼 곳을 바라보았다. 전부는 아니란다. 엄마는 심호흡을 했다. 서연아, 내 아버지도 그런 사람이었어.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네, 박민준만큼 전문적이지는 않았지만 엄마가 씁쓸하게 웃었다. 내 아버지는 도박꾼이었고 빚더미에 앉아 있었지. 나를 쫓아다닐 때 그 사람도 비현실적으로 완벽했어. 엄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그는 폭력을 쓰기 시작했고
친정에 가서 돈을 빌려오라고 강요했어. 나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 엄마는 아버지에 대해 거의 언급한 적이 없었다. 내가 아주 어릴 때 실종되었다고만 하셨다. 그 후에는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후에 내가 김도사님을 만났지. 엄마의 눈빛이 단호해졌다. 그분은 내 아버지 사주에 살이 꼈다며 당장 떠나라고 조언해 주셨어. 나는 믿지 않았지. 엄마는 소매를 걷어 팔에 있는 흉측한 흉터를 보여주었다. 이건 내 아버지가 담뱃불로 지진 자국이야. 내가 돈을 제때 구해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엄마는 이 모든 어둠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셨는데 나는 너를 데리고 도망쳤어. 이름도 바꾸고 사는 곳도 옮겼지. 엄마가 말을 이었다. 내 아버지는 나중에 강도죄로 감옥에 갔고 거기서 죽었어. 그래서 나는 그런 부류의 남자들을 너무나 잘 알아. 네가 박민준을 집에 데려왔을 때 나는 한눈에 그가 내 아버지와 같은 종류의 인간이라는 걸 알아봤어. 나는 엄마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엄마는 미신을 믿었던 것도 나를 통제하려 했던 것도 아니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엄마, 죄송해요. 나는 목이 메어 말했다. 제가 엄마를 믿었어야 했는데 엄마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바보 같은 딸. 다 지났어. 그날 밤 나는 결심을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실장님, 제가 기관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여성들이 위험한 관계를 식별하도록 돕는 전문 기관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이서연 씨, 진심이십니까? 그러다 보면 고통스러운 기억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보았다. 눈빛이 전례 없이 단호했다. 다른 여성들이 저와 같은 악몽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 최 실장은 흔쾌히 수락했다. 엄마는 이 사실을 알고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김 도사님을 고문으로 모셔왔다. 김 도사님, 사실 진짜 점쟁이가 아니셔. 엄마가 나에게 조용히 알려주었다. 은퇴한 형사신데 범죄 심리학과 프로파일링에 아주 능통하시지. 그 사주풀이는 그냥 위장이야. 피해자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한.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어쩐지 김 도사님의 경고가 항상 그렇게 정확했다. 그것은 노련한 형사의 직감과 경험이었던 것이다. 일주일 후 나는 방송국과 인터뷰를 하고 내 경험을 상세히 이야기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수많은 여성들이 감사 편지를 보내왔고 자신의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것 봐. 엄마가 컴퓨터 화면에 쏟아지는 댓글들을 가리켰다. 내 고통이 헛되지 않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렇다.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싹트고 있었다. 밤에 나는 지난 몇 달간 처음으로 악몽 없는 잠을 잤다. 꿈에는 박민준도 절벽도 없었다. 오직 엄마와 나 둘이서 햇살 가득한 길을 걷고 있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떴을 때 나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먼 지평선 위로 붉은 해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과해 새싹 여성 상담센터라는 동판 위에서 반짝였다. 나는 사무실 문 앞에 서서 내가 직접 설립한 이 기관을 보며 여전히 꿈만 같다고 생각했다. 1년 전 나는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한 결혼의 피해자였다. 지금 나는 다른 사람들이 위험한 관계를 식별하도록 돕는 전문가가 되었다. 선생님, 십시 상담 고객분 오셨어요. 조수 김대리가 자료 뭉치를 들고 고개를 내밀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옷깃을 여몄다. 오늘의 고객은 남자친구의 폭력 성향을 의심하는 젊은 여성이었다. 이런 사례는 거의 매일 있었지만 매번 과거의 나를 떠올리게 했다. 상담실에서 여자는 긴장한 듯 손가락을 비비꼬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소미, 25세. 남자친구는 소개로 만난 공무원이었다. 그 사람이 평소에는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소미 씨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다.
그런데 한번 화가 나면 물건을 부수고 그러고 나서는 또 울면서 사과해요. 나는 인내심을 갖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가 남자친구의 행동을 묘사할 때 나는 너무나 많은 익숙한 그림자를 보았다. 극단적인 선과 악의 교차, 관심으로 위장된 통제욕, 그리고 다 너 때문이야 라는 화법까지. 소미 씨, 내가 부드럽게 물었다. 혹시 가스라이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시간에 상담이 끝난 후 소미 씨는 붉어진 눈으로 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떠났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나를 안심시켰다.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소미 씨를 막 배웅하고 나자 엄마가 불쑥 사무실로 들어왔다. 손에는 편지 한 통을 흔들고 있었다. 서연아, 이것 좀 봐. 편지 봉투에 발신인 주소에 위가 꽉 조이는 기분이 들었다. 제1교도소. 그놈이 또 편지를 보냈어. 나는 애써 태어난 척 편지를 받아들었다. 박민준이 수감된 후 6번째 편지였다. 앞선 5통은 모두 강 팀장에게 바로 넘겼. 엄마의 얼굴이 어두웠다. 이번엔 좀 달라.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했어. 편지를 뜯자 익숙하고 흉측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사랑하는 서연에게 감옥 생활은 지루하지만 널 생각하면 살아갈 힘이 생겨. 앞으로 3개월 7일 후면 내 항소심이 열려. 이번엔 내가 새로운 증거를 찾았어. 그 모든 살인 혐의가 모함이라는 증거를. 내가 나가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내가 진정한 영원한 사랑이 뭔지 보여줄게. 사랑을 담아 너의 민준이. 편지가 내 손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분노 때문이었다. 이 악마가 아직도 자유를 되찾을 망상을 하고 있다니. 걱정 마세요, 엄마. 나는 엄마를 안심시켰다. 그가 성공할 리 없어요. 강 팀장님도 증거가 확실하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엄마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졌다. 그놈은 무슨 짓이든 할 놈이야. 나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우리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는 약한 여자가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엄마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허리를 꼿꼿이 폈다. 그래, 우리에겐 이 기관이 있고 자원이 있고 그리고 엄마는 알 수 없는 눈짓을 했다. 김 도사님의 인맥도 있지.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기관이 설립된 후 엄마와 김 도사님은 나이를 잊은 친구가 되었다. 은퇴한 형사 김건우, 즉 김 도사님은 이제 우리 기관의 명예 고문이었다. 그의 사주풀이 기술은 현대 범죄 심리학과 결합되어 많은 여성들이 사기꾼을 간파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아, 맞다. 엄마가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다. 오늘 강 팀장님이 협력 논의하러 오기로 하지 않았니? 나는 시계를 보았다. 3시 약속, 아직 30분 남았다. 엄마는 의미심장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 청년, 괜찮더라. 믿음직하고, 엄마,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그분은 공적인 일로 오시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엄마는 모르는 척 했지만 눈 속의 웃음은 감추지 못했다. 강 팀장, 강태준. 지난 반년 동안 그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법률 자문부터 안전교육까지 그는 거의 모든 요청에 응해주었다. 개인적으로 나도 그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는 정직하고 믿음직스러웠다. 박민준과는 정반대였다. 하지만 트라우마를 겪은 후 나는 여전히 감정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3시 정각 강태준 팀장이 사무실 문 앞에 나타났다. 오늘은 경찰복 대신 몸에 딱 맞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어깨가 유난히 넓어 보였다. 손에는 서류 가방 외에 하얀 안개꽃 다발이 들려 있었다. 이서연 선생님, 사모님.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나에게 꽃을 건넸다. 오는 길에 봤는데 선생님과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나는 꽃을 받아들었다. 심장이 이유 없이 빠르게 뛰었다. 안개꽃의 꽃말은 맑은 마음, 열정적이고 직설적인 장미보다 오히려 더 마음을 흔들었다. 엄마는 옆에서 몰래 웃으며 차를 타오겠다는 핑계로 자리를 비켜주었다. 나와 강 팀장, 둘만 남게 되었다.
박민준이 또 편지를 보냈어요. 나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에게 편지를 건넸다. 태준 씨는 편지를 다 읽고 미간을 찌푸렸다. 허장성세입니다. 그의 항소는 99% 기각될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교도관들에게 감시를 강화하라고 지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협력권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하셨죠? 태준 씨는 서류 가방을 열어 문서를 꺼냈다. 경찰청에서 선생님의 기관에 새로운 프로젝트 참여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혼인빙자 사기 예방 캠페인입니다. 기관에서 사례 분석과 심리 프로파일링을 담당해 주시고 저희가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나는 기획서를 넘겨보며 점점 흥분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관에 필요한 공식적인 지지였다. 더 많은 여성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말 멋져요. 나는 미소를 참을 수 없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습니다. 공적인 이야기가 끝나자 태준 씨는 갑자기 조금 어색해했다. 이 선생님, 혹시 금요일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경찰청에서 경찰과 시민의 밤 행사가 있는데 엄마가 어느새 찻잔을 들고 문 앞에 나타났다. 우리 딸, 금요일 저녁에 아주 한가해요. 엄마, 나는 창피해서 엄마를 쏘아보았지만 태준 씨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고는 마음이 약해졌다. 네, 갈게요. 태준 씨의 눈이 반짝 빛났다. 순식간에 몇 살은 더 젊어 보였다. 정말 잘 됐네요. 제가 6시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태준 씨를 배웅하고 나자 엄마가 더위 영양하게 말했다. 거봐, 내가 그 청년이 너한테 마음 있다고 했지? 우린 그냥 업무 관계예요. 나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입가의 미소는 감출 수 없었다. 어쩌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가 된 건지도 모른다. 박민준 같은 완벽을 가장한 악마가 아니라 강태준 같은 진실되고 믿음직한 사람과 함께 기관 창립 1주년 기념일 홀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도움을 받았던 여성들, 자원봉사자들, 언론, 심지어 몇몇 정부 관계자들까지 나는 옅은 파란색 정장을 입고 연단에 서서 익숙하거나 낯선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진정한 사랑은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진실해야 합니다. 나는 연설문을 읽어 내려갔다. 만약 어떤 사람이 너무 좋아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면 부디 속도를 늦추고 자세히 관찰하십시오. 완벽함 뒤에는 치밀하게 설계된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는 첫 줄에서 눈물을 훔치는 엄마를 보았다. 그 옆에는 흐뭇하게 웃고 있는 김 도사님이 계셨다. 태준 씨는 구석에 허리를 꼿꼿이 편 채 서서 나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그리고 소미 씨, 지난번 상담했던 그녀는 이제 우리 기관의 자원봉사자가 되어 수줍은 표정의 남자와 함께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연설이 끝나자 언론이 인터뷰를 위해 몰려들었다. 한 기자가 물었다. 이서연 선생님, 아내 살해 보험 사기 사건의 생존자로서 다른 여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나는 심호흡을 했다.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독립적이더라도 감정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를 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을 세상과 단절시키지 않고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지 않으며 결코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진 후 태준 씨가 조용히 내 곁으로 다가왔다. 정말 좋은 연설이었어요. 고마워요. 뺨이 뜨거워졌다. 사실 다 제 경험에서 나온 교훈들이죠.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서연 씨, 당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압니다. 서두르지 않을게요. 우리는 천천히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믿어주세요. 세상 모든 남자가 박민준 같지는 않다는 걸요. 나는 그의 진실된 눈을 보며 진정한 안정감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달콤한 말도 물질적인 풍요도 아니었다. 바로 이런
든든한 존재감이었다. 알아요. 나는 낮게 말하며 처음으로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밤에 엄마와 김 도사님은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셨다. 나와 태준 씨는 기관 뒤 작은 정원에서 산책을 했다. 여름밤의 바람이 꽃향기를 실어날랐고 멀리서 희미한 벌레 소리가 들려왔다. 아, 맞다. 태준 씨가 갑자기 말했다. 오늘 박민준의 항소가 기각됐어요. 나는 걸음을 멈췄다. 확실해요? 100%입니다. 태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판사가 법정에서 그에게 일말의 반성도 없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는 적어도 70세까지는 감옥에 있어야 할 겁니다.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마지막 족쇄가 풀린 듯한 기분이었다. 달빛 아래 태준 씨의 옆얼굴은 선이 굳고 굳건함과 믿음직함이 느껴졌다. 태준 씨, 나는 용기를 냈다. 항상 제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가 나를 돌아보았다. 눈빛이 다정했다.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화려한 고백도 과장된 약속도 없었다. 하지만 이 순간 나는 전례 없는 안도감과 행복을 느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엄마와 김 도사님은 낡은 명리학 책을 연구하고 계셨다. 서연아, 이리 와봐. 엄마가 신이 나서 손짓했다. 김 도사님께서 내 사주에 올해 홍란성, 홍린성이 들었다고 하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엄마, 또 시작이세요? 하지만 김 도사님은 진지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건 미신이 아니란다, 서연아. 사주팔자란 그저 인생 궤적의 한 가지 해석 방식일 뿐이야. 마치 형사가 프로파일링을 통해 이미 드러난 단서로 미지의 가능성을 추측하는 것과 같지. 그는 의미심장하게 창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태준 씨를 쳐다보았다. 저 청년, 명국, 민죽이 반듯하여 너와 합이 잘 맞는구나. 나는 창밖의 태준 씨를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별을 보고 있었다. 달빛 아래 그의 옆모습이 유난히 선명했다. 어쩌면 엄마와 김 도사님의 말씀이 맞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오래된 지혜와 현대의 경험이 완벽하게 결합될 수 있는지도. 자, 이제 제 인연 연구는 그만하시고요. 나는 웃으며 그들의 말을 막았다. 내일도 출근해야죠. 엄마는 명리학 책을 덮고 갑자기 나를 안아주었다. 서연아, 엄마는 네가 자랑스럽다. 나는 엄마를 마주 안았다. 엄마에게서 익숙하고 옅은 한약 냄새가 났다. 한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켰던 이 여인은 이제 마침내 안심하고 내가 날갯짓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다. 밤이 깊어지고 모두를 배웅한 후 나는 홀로 기관문 앞에 섰다. 머리 위에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였다. 마치 수많은 증인의 눈동자처럼 1년 전의 악몽은 이미 멀어졌다. 새로운 삶이 서서히 펼쳐지고 있었다. 박민준의 그림자는 어쩌면 영원히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 피해자에서 구원자로, 혼란에서 확신으로. 이 길은 험난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가치 있었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은하수처럼 찬란했다. 저 불빛 하나하나 아래 어쩌면 지금도 고통받는 여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기관은 어둠 속의 등대처럼 그들이 방향을 찾도록 도울 것이다. 이것이 나의 새로운 사명이었다.